이건 가짜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트리에 불을 지른 동자승, 갑질 후원 회장을 얼어붙게 만든 동자승의 한 문장. 산사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뼈를 애는 바람 소리와 함께 혹은 기와 지붕을 짓누르는 눈의 무게와 함께 들이닥친다. 월영사의 새벽은 유독 가혹했다. 해발 700m 고지 바람이 능선을 타고 내려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바로 월영사의 대웅전 처마 끝이었다. 평소라면 도량석 새벽 예불 전 목탁을 치며 도량을 도는 의식 소리만이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를 갈라놓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고요해야 할 절 마당이 낯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캉캉 끼익. 쇠망치로 철심을 박는 소리,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독경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주지인 명석 스님은 대웅전 옆 요사채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회색 승복 위로 누비 조끼를 겹쳐 입었지만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곰방대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도량 안에서 담배라니 젊은 시절의 은사 스님에게 들켰다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 마당꼴을 보면 곰방대 하나가 대수랴 싶었다. 조심해서 다루게.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날카로운 고함이 마당을 울렸다. 총무 소임을 맡은 법연 스님이었다. 그는 인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법연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거대한 괴물 같은 것이 서 있었다. 높이가 좋기 5m는 되어 보이는 초록색 플라스틱 잎사귀를 덕지덕지 붙인 철제 구조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렀다. 산중에 웬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명석은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시내 유지들이 모인 지역 발전 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군청 과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 그리고 몇몇 유력 인사들이 저를 찾아왔다. 명분은 그럴싸했다. 종교 간의 화합, 지역 아동을 위한 자비 나눔, 현대화된 사찰의 이미지 제고. 화려한 수식어들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명확했다. 연말을 맞아 그들의 이름을 내건 행사가 필요했고 고즈넉하고 사진 잘 나오는 월영사 마당이 그 배경으로 낙점된 것이다. 절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낡은 요사채 보수 공사비는 천문학적이었다. 법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했다. 후원금과 협찬 물품 그리고 뉴스에 나갈 홍보 효과까지. 명석은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가난이 수행에 버시라지만 처마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스님, 저기 좀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다가온 법연이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그는 자랑스레 트리 쪽을 가리켰다. 서울 백화점에서 쓰던 장식을 그대로 공수해 왔습니다. 저 꼭대기의 달별은 순금도금을 한 겁니다. 최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지요. 도금이라. 명석의 시선은 트리가 아니라 그 아래 구석진 돌계단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9살배기 동자승 무진이었다. 무진은 털이 숭숭 빠진 털신을 신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승복을 입은 채 멍하니 트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붉게 얼어 터져 있었고 코끝에는 콧물이 맺혀 있었다. 무진은 태어나자마자 일주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명석이 품에 안아 올렸을 때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빤히 명석의 눈을 바라봤었다. 그 눈빛이 하도 깊어 무진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군요. 명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요. 오늘 오후에 고아원 아이들 100명이 온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3대나 오고요. 우리 무진이도 좋아할 겁니다. 저 녀석 며칠 전부터 트리 언제 세우냐고 묻더라고요. 법연은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명석의 눈에 비친 무진의 표정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이는 거대한 조형물에 압도된 듯 혹은 겁을 먹은 듯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인부들이 트리에 장식을 달기 시작했다. 보통의 장식들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구슬 옆에는 유명 제과점의 로고가 박힌 상자들이 매달렸고 고급 문구류 세트와 장난감 상자들이 철사로 꽁꽁 묶여가지마다 매달렸다. 화려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했다.
하지만 어딘가 기괴했다. 나무는 본래 뿌리를 땅에 박고 생명을 길어올리는 존재다. 하지만 저것은 쇠파이프 기둥에 플라스틱을 감고 그 위에 욕망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탑에 불과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마른 낙엽 소리가 아니라 비닐이 비벼지는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쭈뼛 트리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의 시선이 화려하게 포장된 로봇 장난감 상자에 고정되었다. 산속 절에서만 자란 아이에게 그런 물건은 별세계의 보물이었으리라. 무진이 홀린 듯 손을 뻗었다. 손끝이 상자 모서리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어허, 손 떼면 안 된다. 법연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무진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법연이 젠걸음으로 달려가 아이 앞을 막아섰다. 무진아, 이건 만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스님, 저거 장난감. 그래, 장난감이지. 하지만 이건 부처님 오시는 날 연등 같은 거야.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지 함부로 손을 타면 부정탄다. 그리고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내가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 법연의 논리는 궁색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품에서 코팅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인부에게 건넸다. 인부는 그것을 틀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철사로 묶었다. 전시용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파손 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절 마당 한복판에 세워진 자비 나눔 트리에는 배상 책임이라는 경고문이 가장 먼저 달렸다. 무진은 그 글자를 읽을 줄 알았다. 천자문을 떼고 반야 심경을 외우는 아이였다. 배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히 몰랐지만 그것이 절대 접근 금지라는 뜻임은 법연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저녁 예불 준비나 하러 가거라. 손님들 오시면 차 나르는 것도 도와야 하고. 법연의 등 떠밀림에 무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였다. 명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중노릇 시키려고 데려다 키운 게 아닌데. 오후가 되자 절은 시장 바닥처럼 변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산길을 올라왔고 양복 입은 사내들과 털코트를 입은 부인들이 경내를 가득 채웠다. 방송국 조명이 설치되고 굵직한 전선들이 뱀처럼 마당을 휘감았다. 고아원 아이들도 도착했다.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줄을 맞춰 선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얇은 점퍼 하나의 의지에 산바람을 맞고 있는 아이들의 코와 귀는 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들은 트리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저 거대하고 번쩍거리는 물건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또 하나의 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다. 자, 여러분, 웃으세요. 춥지 않죠? 오늘 부처님과 예수님이 힘을 합쳐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아이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훈련된 것이었다. 후원자들이 올 때마다 지어야 했던 생존을 위한 미소. 명석은 단상 구석에 앉아 그 모든 연극을 지켜보았다. 내빈석 상석에는 건설사 최 사장과 군수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털장갑을 낀 손으로 찻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스님, 이번 행사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 예산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군청 과장이 명석에게 귀띔했다. 명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군중 뒤편 기둥 뒤에 숨어있는 무진에게로 향했다. 무진은 고아원 아이들 틈에도 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어른들 틈에 섞이지도 못한 채 경계인처럼 서 있었다. 무진의 눈은 트리에 매달린 선물 상자들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그 집요한 시선.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혹은 이해하려는 필사적인 몸짓 같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점등식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사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5, 4, 3, 2, 1. 점등. 팡 하는 폭죽 소리와 함께 트리에 감긴 수천 개의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칠흑 같은 산속의 어둠 속에서 트리는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마치 우주에서 떨어진 파편처럼 주변의 고즈넉한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빛 덩어리였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후원자들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을 찍겠습니다. 대표 아동 앞으로 나오세요. 법연이 미리 선발해둔 고아원 아이 2명과 무진을 단상으로 이끌었다. 최 사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진에게 큼지막한 상자를 건네는 신용을 했다. 자, 여기 봐라. 스님도 좀 웃으시고. 사진기자의 주문에 최 사장은 무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진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최 사장의 손에서 나는 진한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아이의 코를 찔렀으리라. 이거 제 거예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잠시 어두워진 틈을 타 무진이 조그맣게 물었다. 품에 안긴 상자는 꽤 묵직했다. 최 사장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뒤를 돌아 다른 내빈과 인사를 나눴다. 대신 옆에 있던 법연이 무진의 손에서 상자를 뺏듯이 가져갔다. 이건 촬영용이야. 나중에 다 정리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줄 거다. 너는 절에 사니까 필요 없잖아. 하지만 아까 주신다고.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서 가서 정리나 도와라. 법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무진은 입을 다물었다. 빼앗긴 상자는 다시 트리의 밑둥치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었다. 무진은 빈손을 만지작거렸다. 차라리 주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줬다가 뺏는 것은 주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일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밤. 절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예전의 그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트리의 불빛만이 기괴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전력 낭비를 우려한 명석이 끄라고 지시했지만 법연은 밤새 켜둬야 홍보 효과가 있다며 고집을 피웠다. 명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붉고 푸른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트리는 혼자서 미친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무진이었다. 명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트리에 매달린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았다. 낮에 보았던 그 로봇 장난감 상자였다. 철사로 단단히 고정된 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진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상자를 만졌다. 색연필 세트, 과자 상자. 아이는 상자를 떼어내려 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만져보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상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보고 귀를 대고 흔들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무진은 상자를 흔들어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다른 상자를 흔들었다. 또다시 갸웃거림. 아이는 트리 아래 쌓여있는 큰 선물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꽤 무거워 보였던 그 상자를 아이는 너무나 가볍게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순간 명석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들고 있던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이는 손을 넣어 상자 안을 휘저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겉은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져 있고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었지만 속은 공기뿐이었다. 무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있던 다른 상자도 열어보았다. 역시나 빈 상자. 또 다른 상자에는 신문지 뭉치만 가득 들어 있었다. 무진의 작은 등 위로 트리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빈 상자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낮에 사람들이 떠들었던 나눔,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그 빈 상자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때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트리가 휘청거렸다. 캉캉. 쇠파이프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트리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트리는 더 이상 선물을 주는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말로 쌓아 올린 탑, 아이들의 희망을 미끼로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대한 덫이었다. 무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성냥갑이었다.
공양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쓰던 것이었다. 명석은 소리치려 했다. 무진아, 안 된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듯 그는 아이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칙.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그 불꽃은 트리의 전구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선명했다. 무진은 그 불꽃을 빈 상자들이 쌓인 곳에 던지지 않았다. 대신 트리의 가장 밑동,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심장 부근으로 손을 뻗었다. 플라스틱 잎사귀에 불이 옮겨 붙는 건 순식간이었다. 화르륵. 건조한 겨울바람을 타고 불길은 뱀 혀처럼 순식간에 위로 치솟았다. 화학섬유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반짝이던 전구들이 펑펑 터지며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불이야, 불이야. 어디선가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다. 요사체 문들이 벌컥벌컥 열리고 속옷 바람에 스님들이 뛰쳐나왔다. 법연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불길은 5미터짜리 거탑을 완전히 집어삼킨 뒤였다. 검은 연기가 달을 가렸고 붉은 불기둥이 법당의 단청을 흉흉하게 비췄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무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는 불타는 트리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뒤로 묶은 손, 흔들림 없는 눈빛.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무진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명석은 툇마루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플라스틱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검은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월영사가, 아니 어른들이 흘려야 할 참회의 눈물처럼 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새벽, 거대한 거짓말이 불타고 있었다. 불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한겨울 건조한 공기는 최상의 먹이였다. 합성수지로 만든 잎사귀들이 녹아내리며 내뿜는 검은 연기가 법당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 그것은 향나무가 탈 때 나는 그윽한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다. 썩은 고무와 화학약품이 뒤엉킨 문명이라 불리는 것들의 시체 타는 냄새였다. 물 가져와. 뭐하고 있어? 법연 스님의 고함이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잠옷바람에 고무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우물가를 오갔다. 양동이에 퍼담은 물을 뿌려봤자 허사였다. 불길은 물을 비웃듯 치익 소리를 내며 더욱 사납게 솟구쳤다. 플라스틱이 녹아 끈적한 불똥이 되어 사방으로 튀었다. 안 돼. 저게 얼마짜린데. 끄라고. 빨리 끄란 말이야. 법연은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불타는 트리를 보며 절규했다. 사찰의 보물인 대웅전이 불타도 저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다. 내년도 예산이었고 군수와의 약속이었으며 자신의 실적이었다. 다른 스님들과 처사들도 허둥지둥 뛰어나와 빗자루와 흙으로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이미 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화려했던 전구들은 탁탁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고 금색으로 도금했다던 꼭대기의 별은 검게 그을린 채 힘없이 툭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명석 스님은 툇마루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기둥을 붙잡은 채 그 아수라장을 그저 응시했다. 불길 너머로 무진이 보였다.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불을 끄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뒷짐을 진 채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화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의 일렁이는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 마치 오래된 불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명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 아이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명석의 뇌리에 스친 생각이었다. 거짓된 것들을 태워 하늘로 보내는 가장 과격하고도 순수한 제사. 이윽고 뼈대만 남은 트리가 굉음을 내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쿵쿵. 시뻘건 불길이 잦아들고 검은 연기만이 뱀처럼 다리를 틀며 하늘로 올라갔다. 화려했던 트리는 흉측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처박혔다.
쇠파이프 골조가 열기에 휘어져 앙상한 갈비뼈처럼 드러났다. 그 아래 녹지 않고 남은 형형색색의 선물 상자 잔해들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다. 빈 상자들. 타다 만 종이 박스들이 바람에 굴러다녔다. 정적이 찾아왔다. 거친 숨소리와 매캐한 연기만이 공간을 채웠다. 에이, 미친놈. 정막을 깬 것은 법연이었다. 그는 잿더미가 된 트리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무진에게로 향했다. 무진의 손에는 여전히 성냥갑이 들려 있었다. 법연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내 놈이 제정신이냐? 짝. 거친 파열음과 함께 무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법연의 손바닥이 아이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무진은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법연을 올려다보았다. 뺨이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 피가 맺혔지만 무진은 울지 않았다.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말을 해. 왜 그랬어? 귀신이 씌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불장난질이야. 법연은 무진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헝겊 인형처럼 흔들렸다. 주변에 모인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도 경악에 찬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세상에 동자승이 불을 질렀대. 마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지. 내일 아침에 군수님이랑 기자들 또 오기로 했는데 이걸 어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걱정이 아니었다. 비난과 혐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심이었다. 누구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묻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진지하게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망쳐버린 행사와 수습해야 할 뒷감당에 대한 분노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걸 어쩔 거야? 당장 몇 시간 뒤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후원사 사장님한테 뭐라고 변명해. 내가 책임질 거야? 이 거지 같은 놈 거둬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법연의 입에서 기어이 독설이 튀어나왔다. 거지 같은 놈. 평소 자애로운 척하며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 뒤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었다. 무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아이는 법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서 오히려 화를 내는 법연이 더 추악해 보일 지경이었다. 무진은 변명하지 않았다. 실수였어요 라거나 잘못했어요 라고 빌지도 않았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 침묵은 웅변보다 강했다. 아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어른들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더욱 히스테릭해졌다. 그만하게. 낮고 굵은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다. 명석 스님이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낡은 승복 자락이 재섞인 바람에 펄럭였다. 명석의 등장에 법연은 잡고 있던 무진의 어깨를 놓았다. 하지만 분은 사귀지 못한 듯 씩씩거렸다. 주지 스님, 저놈이. 저 녀석이 트리를 다 태워먹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고 있네. 소란 피우지 마. 명석은 법연을 지나쳐 무진 앞에 섰다. 쭈글쭈글한 손을 들어 아이의 부어오른 뺨을 살짝 스쳤다. 무진이 움찔했다. 무진아. 명석이 불렀다. 내가 한 짓이냐?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끄덕임이었다. 주변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허이고 진짜라네. 쫓아내야 해. 절에 불 지르는 놈을 어떻게 둬? 명석은 뒤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다시 무진을 보았다. 이유가 있을 테지. 명석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무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다시 닫았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다. 불타버린 트리 잔의 옆에는 껍데기만 남은 선물 상자들이 뒹굴고 있었다. 명석의 시선이 그 빈 상자들에 잠시 머물렀다. 일단 법당으로 가자. 날이 밝으면 이야기를 듣겠다. 스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찰을 부르든 아니면 당장 파문을 시키든 해야지. 법연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명석은 단호했다. 새벽 예불 시간이다. 다들 각자 소임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이 마당골은 아침 공양 전까지 그대로 둬라. 예?
이걸 그대로 두라고요? 흉물스럽게. 치우지 마라. 있는 그대로 둬. 명석은 무진의 손을 잡고 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불냄새와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법당 안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명석은 불상 앞에 무진을 앉혔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무진아. 한참의 침묵 끝에 명석이 입을 열었다. 무서웠느냐?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화가 났느냐?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럼 슬펐느냐? 그제야 무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을 짚은 작은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스님. 처음으로 무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저 나무는 가짜예요. 그래,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나무지. 아니요. 나무만 가짜가 아니에요. 무진이 고개를 들어 명석을 보았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의 거짓을 목격한 자가 느끼는 깊은 절망의 색이었다. 다 가짜였어요. 상자도 웃음도 선물도. 심지어. 무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심지어? 스님들이 하신 말씀도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명석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른들이 융통성이나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위선들을 이 작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태웠느냐? 거짓말이라서? 추워서요. 뭐? 뜻밖의 대답이었다. 거짓말은 따뜻하지 않잖아요. 저 나무는 반짝거리기만 하고 하나도 안 따뜻했어요. 그래서 진짜 불을 붙였어요. 타오를 때는 따뜻했거든요. 무진의 말은 시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서늘할 정도로 명징했다. 가짜 온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차가운 플라스틱 덩어리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의 뜨거움이 더 진실하다는 것. 명석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도자랍시고 평생을 절밥을 먹어온 자신보다 고작 9살 먹은 이 아이가 불과 불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았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당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왔군. 명석이 중얼거렸다. 최 사장과 군수 그리고 어제의 그 화려했던 후원자들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잿더미가 된 트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법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주지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당장 나오셔서 해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법연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그의 뒤로 양복 입은 사내들의 굳은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했다. 마치 떼인 돈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 같았다. 나가자 무진아. 명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한 일이니 내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무진은 조용히 일어나 명석의 뒤를 따랐다. 법당 밖은 차가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밤새 불타고 남은 트리의 잔해가 흉물스럽게 드러났다. 검게 그을린 쇠파이프들은 마치 고문 도구처럼 보였고 바닥은 검은 잿물로 얼룩져 있었다. 최 사장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니 스님,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오늘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기로 했는데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최 사장은 잿더미를 구두 발끝으로 툭툭 찼다. 타다 남은 선물 상자 하나가 굴러갔다. 이거 보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장식들 다 이태리제 수입품이에요. 우리 건설사 이미지 타격은 또 어쩔 거고. 돈, 이미지, 보상. 신성한 도량이 순식간에 장사치들의 계산판이 되었다. 명석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않았다.
오직 손익 계산서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무진이 명석의 뒤에서 앞으로 나섰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어른들 앞을 막아선 것이다. 제가 했어요. 무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최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이 꼬맹이가? 제가 불질렀어요. 기가 차서.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희 절간 팔아도 이거 다 못 물어내. 최 사장이 손을 들어 올렸다. 때리려는 기세였다. 명석이 막아서려 했지만 무진은 피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다 타버리고 남은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이었다. 어제 트리에 매달려 있던 전시용 팻말의 일부였다. 이거 가지세요. 뭐? 아저씨 거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거. 눈으로만 봐야 하는 거. 다 가져가세요. 무진은 그 잿조각을 최 사장의 비싼 구두 앞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아이는 어른들의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다. 선물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껍데기밖에 없어요? 최 사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법연은 사색이 되었다. 무진의 시선은 이제 널브러진 빈 상자들을 향했다. 불에 타서 뚜껑이 열린 상자들.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한 속내가 아침 햇살 아래 만천하에 드러나 있었다. 저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이의 말에 신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빈 상자라고? 설마 빈 박스를 매달아 놓은 거야? 세상에 아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해놓고선.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화살이 무진에게서 어른들에게로 트리를 세운 자들에게로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마당은 거대한 법정이 되었다. 판사도 검사도 없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피고석에 서야 하는지를 감지하고 있었다. 최 사장의 구두 앞에 떨어진 전시용 팻말 조각, 그리고 입을 벌린 채 텅 빈 속을 드러낸 선물 상자들. 그것들은 그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증거물이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최 사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말을 더듬었다. 조금 전까지의 위세 등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듯 주변의 수행원들과 법연 스님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법연은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신도들의 웅성거림이 파도 소리처럼 커졌다. 전시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게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 죽이지 말라고 없는 살림에 보시금까지 냈는데. 배신감은 순식간에 전염되었다. 사람들은 불타버린 트리보다 그 트리가 품고 있던 기만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때 군수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밍크 코트를 걸친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 코를 막으며 최 사장을 쏘아보았다. 최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내용물은 없이 박스만 걸어놓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줄 선물이라고 해놓고? 아니, 사모님. 오해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로. 나중에 따로 물품을 사서 전달하려고 했지 저걸 직접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연출상 보기에 좋게 하려고. 연출? 아이들 마음을 가지고 연출을 해요? 군수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다가 다시 무진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이봐요. 본질을 흐리지 맙시다. 중요한 건 저 꼬마 녀석이 방화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기물을 파손하고 행사를 망쳤는데 지금 박스 빈 게 중요합니까? 최 사장의 고함이 마당을 울렸다. 논점을 흐리려는 뻔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관찰자처럼 차분했다. 명석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 이 아이가 묻지 않습니까? 명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최 사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선물이라면서 왜 껍데기뿐이었냐고 묻습니다. 아이의 물음에 먼저 답을 하는 게 어른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최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참 스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꾸미려다 보니 그때였다. 무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구 생일이에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최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 오늘이요. 누구 생일이라서 이렇게 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무진의 눈동자가 최 사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거야.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고 또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는 날이고. 최 사장은 얼버무렸다. 사실 그에게 오늘의 의미는 군수님이 참석하는 행사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요. 무진이 말을 이었다. 생일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공 자리는 비어있고 아저씨 이름이랑 회사 이름만 적혀 있어요? 정적이 흘렀다. 무진은 불타버린 트리 잔해 속에 나뒹구는 플라스틱 판 하나를 가리켰다. 열기에 녹아 일그러졌지만 후원 대성건설 최달수라는 글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판은 예수나 부처의 이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저건 그냥 후원 표시고 주인공은 없는데 손님들이 자기 이름표만 걸어놓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빈 상자를 주면서 고마워하라고 했어요. 무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비난조가 아니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묻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제사는? 무진이 덧붙였다. 제사는 귀신이라도 와서 밥을 먹잖아요. 이건 제사보다 못해요. 아. 누군가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제사보다 못하다. 죽은 조상을 모시는 의식조차 정성을 다하는데 산 아이들과 성인을 모신다는 행사가 고작 껍데기뿐인 광고판이었다는 사실이 아이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해부되었다. 최 사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거대한 탑이 고작 9살짜리 동자승의 말 몇 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깼다. 찰칵. 그 소리는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피사체는 불탄 트리가 아니었다. 낭패감에 젖은 최 사장의 얼굴과 그를 바라보는 동자승의 뒷모습이었다. 결국 행사는 취소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중분해되었다. 최 사장은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그는 떠나기 전 명석 스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두고 봅시다.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년 예산? 꿈도 꾸지 마시오. 절간 문 닫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검은 세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갔다. 군수 부인도 지역 유지들도 쫓기듯 자리를 떴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폐허처럼 황량했다. 북적거리던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지자 산사의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다시 마당을 채웠다. 법연 스님은 대웅전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제 요사체 보수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신도들도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법연은 울먹였다. 그의 절망은 진심이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지언정 그 역시 저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이었음을 명석은 알고 있었다. 명석은 법연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법연아, 말씀 마십시오. 주지 스님도 원망스럽고 저 맹랑한 무진이 녀석도 꼴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비겁한 건 죄야. 명석은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돌렸다. 우리는 저 아이에게 보여줄 걸 준비하지 않았어. 그저 남에게 보여줄 것만 준비했지. 무진이가 태운 건 트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었다. 그깟 철학 같은 소리, 당장 비 새는 지붕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법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명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붕이 새면 그릇을 받치면 된다. 하지만 마음이 새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 오늘 우리는 바닥을 본 게야. 차라리 잘 됐다. 바닥을 쳐야 다시 쌓을 수 있으니. 명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었다. 치우자. 흉물을 치우고 원래 있어야 할 마당으로 되돌려 놓자. 명석이 묵묵히 빗질을 시작했다. 잿가루와 플라스틱 조각들이 빗자루 끝에 쓸려 나갔다.
처사들과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빗자루와 삽을 들고 나왔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사각. 빗자루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무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돕지 않았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배설물을 스스로 치우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트리의 잔해는 트럭에 실려나갔다. 거대한 쇠파이프 기둥이 뽑혀나가자 마당 한가운데에 휑한 구멍이 생겼다. 흙이 파헤쳐진 상처 같은 구멍. 하지만 그 구멍을 통해 비로소 뒤편의 산 능선과 하늘이 온전히 보였다. 가려져 있던 풍경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해질 무렵 고아원 인솔 교사가 다시 절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스님. 그녀는 쭈뼛거리며 명석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시오? 아이들은 잘 돌아갔소? 네. 저기, 이거. 그녀는 상자를 내밀었다. 아이들이 무진이 주라고 해서요. 명석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색종이들,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접어 만든 딱지,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무진아 고마워. 아까 그 아저씨 혼내줘서 속 시원했어. 나중에 우리랑 같이 놀자. 화려한 포장지도 비싼 브랜드 로고도 없었다. 하지만 그 상자는 묵직했다. 명석은 헛웃음을 지었다. 최 사장이 가져온 트럭 한 대분의 선물보다 이게 더 무겁구려. 교사가 수줍게 웃었다. 아이들이 다 봤거든요. 무진이가 왜 그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른들은 화를 냈지만 아이들은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음은 떠났다. 화려한 껍데기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진심은 남았다.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단단한 모습으로.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났다.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다. 절은 고요했다. 후원도 끊기고 발길도 뚝 끊겼다. 법연 스님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절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무겁고 칙칙하던 공기 대신 무언가 투명하고 가벼운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 공양을 마친 무진이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가위와 풀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보내준 색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무진은 트리가 서 있던 자리, 움푹 패인 구멍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줍기 시작했다. 밤새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 가지, 앙상한 참나무 가지들이었다. 명석은 툇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내려갔다. 뭐 하느냐? 나무 만들어요. 나무? 진짜 나무요. 무진은 주워온 나뭇가지들을 새끼줄로 엮기 시작했다. 엉성했다. 모양도 볼품없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트리의 형태가 아니라 제멋대로 뻗은 빗자루 같은 모양새였다. 무진은 그 가지들을 엮어 파헤쳐진 구멍에 꽂고 흙을 다져 세웠다. 겨우 무릎 높이 남짓한 앙상한 잡동사니 나무였다. 이게 틀이냐? 명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아직 아니에요. 무진은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색종이를 오리기 시작했다. 별 모양,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가위질이 서툴러 모양이 삐뚤빼뚤했다. 아이는 종이 뒷면에 무언가를 적었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주지 스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무진은 그 종이들을 실에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바람이 불자 종이들이 파르르 떨렸다. 스님도 하나 쓰세요. 무진이 색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명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먹물을 찍은 붓을 들었다. 그는 화려한 문구 대신 딱 한 글자를 적었다. 빈, 비움. 욕심을 비우고 허식을 비우고 거짓을 비운 자리. 그 빈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진심이 채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오후가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소문을 들은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절로 올라왔다. 고아원 아이들도 인솔 교사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아이들의 주머니에서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담뱃갑 속 은박지를 벗겨 만든 별, 사탕 껍질을 꼬아 만든 리본, 짝 이른 양말, 다 쓴 볼펜 껍데기.
어른들의 눈에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이들의 손을 거쳐 장식품이 되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 소원은 비밀이야, 보지 마.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앙상한 나뭇가지에 살을 붙여나갔다.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자 아이들은 돌을 괴어 받쳐 주었다. 나무는 점점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알록달록한 쓰레기들의 탑. 하지만 그 어떤 백화점 트리보다 생동감이 넘쳤다. 해질 무렵 법연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마당의 소란스러움에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다가 멈칫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중심에 서 있는 무진의 환한 얼굴이었다. 무진은 웃고 있었다. 절에 온 지 9년 만에 처음 보는 저렇게 활짝 핀 웃음이었다. 법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수천만 원을 들여 세우려 했던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이곳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법연아. 명석이 불렀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달아라. 내 키가 안 닿는구나. 명석은 무진이 만든 가장 큰 종이 별을 법연에게 건넸다. 은박지를 여러 겹붙여 만든 조잡하지만 빛을 받으면 제법 번쩍거리는 별이었다. 법연은 떨리는 손으로 별을 받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 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길을 터주었다. 법연은 엉성한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까치발을 하고 별을 매달았다. 와!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법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어둠이 내렸다. 전구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달빛이 은박지 별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가 종이 장식들 위에 내려앉으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장식이 되어주었다. 무진이 나무 아래 앉아 물었다. 스님, 이번엔 진짜 같아요? 명석은 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불타지 않는 나무야. 마음으로 심은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다. 그날 밤 월영사의 마당에는 전기도 협찬도 가식도 없는 오직 사람의 온기로만 밝혀진 가장 초라하고 가장 위대한 트리가 서 있었다. 축제가 끝난 뒤의 정막은 예전보다 더 무거웠다. 월영사는 고립되었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은 등을 돌렸고 군청의 지원금도 보류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전화기는 먹통이 된 듯 울리지 않았다. 대웅전의 우풍은 매서웠다. 기름 보일러를 돌릴 돈이 아까워 법연 스님은 낮에는 보일러를 끄고 지냈다. 그는 요사채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장부를 뒤적였다. 빨간 줄이 그어진 숫자들 뿐이었다. 이번 달 전기세도 간당간당합니다. 쌀도 2가마니밖에 안 남았고요. 법연의 투덜거림에도 명석 스님은 묵묵히 차만 우려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방 안의 냉기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산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어. 스님은 태평하십니다. 당장 정초 기도 접수도 반 토막이 났어요. 사람들이 불난절이라고 재수 없다고 안 온답니다. 법연은 한숨을 푹 쉬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동자승이 미쳐서 불을 질렀다더라, 주지가 돈을 횡령해서 천벌을 받았다더라 하는 식의 헛소문들이 살을 붙여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소문은 양날의 검이었다. 흉한 소문을 듣고 발길을 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이한 소문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오후 늦게 낯선 남자 하나가 일주문을 들어섰다. 낡은 등산 점퍼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그는 등산객 같기도 하고 도망자 같기도 했다. 사내는 대웅전에 들르지도 않고 곧바로 마당 한가운데로 향했다. 무진과 아이들이 만든 종이 나무 앞이었다. 사내는 한참 동안 그 볼품없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펄럭이는 색종이 조각들, 은박지, 별, 깨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식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와 동심이 뒤섞인 기괴한 조형물이었다. 무진이 빗자루질을 하다가 사내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누구세요? 사내는 대답 대신 나무를 가리켰다. 이게 그 나무니? 네.
가짜를 태우고 다시 심었다는 그 나무. 소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방화가 아니라 가짜를 태웠다는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나무 밑동에 놓인 돌멩이 아래에 돈을 끼워 넣었다.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한테 주는 거다. 사내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무지는 사내가 남기고 간 돈을 보았다. 10,000원짜리 3장. 그리고 돈과 함께 접혀있는 쪽지 하나가 보였다. 부도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빈 상자라는 말이 제 목숨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그는 빈 껍데기만 남은 자신의 삶을 확인하러 왔다가 쓰레기로 만든 별을 보고 돌아간 것이다. 그날 이후 드문드문 낯선 발길이 이어졌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떠들썩하게 사진을 찍지 않았다. 조용히 와서 나무를 보고 가지고 있던 사탕이나 동전, 혹은 자신이 쓰던 볼펜 같은 것들을 나무에 매달고 갔다. 어떤 여자는 죽은 아이의 베네저고리 단추를 매달았고 어떤 노인은 낡은 염주를 걸어두었다. 나무는 점점 더 기괴해졌지만 동시에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연들이, 말하지 못한 고통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무게였다. 겨울은 깊어갔다.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다. 월영사의 식탁은 초라해졌다.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국은 묽어졌다. 무지는 공양간에서 행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꽁꽁 언 배추를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손등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절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기에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법연 스님이 무진을 불렀다. 무진아. 네, 스님. 법연은 방 아랫목에 앉아 있었다. 보일러를 끈 방은 냉골이었다. 법연은 자신의 누비 승복을 벗어 무진에게 던져주었다. 입어라. 스님은요? 난 열이 많아서 괜찮다. 너 감기 걸리면 병원비가 더 들어. 약값 아까우니까 입으라는 거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승복에는 법연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무진은 헐렁한 승복을 껴입었다. 따뜻했다. 법연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너 그 나무 언제까지 둘 거냐? 왜요? 지저분하잖아. 바람 불면 쓰레기 날아다니고. 이제 치울 때도 되지 않았냐? 법연은 여전히 그 종이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사찰에 격 떨어지게 쓰레기를 쌓아놨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듯 했다. 안 돼요. 무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안 돼? 아직 덜 찼어요. 뭐가? 사람들 마음이요. 무진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종이 나무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기 매달린 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마음들이에요. 무거워서 못 들고 가는 것들을 저기에 걸어두고 간 거예요. 저걸 치우면 그 사람들이 다시 무거워지잖아요. 법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 녀석은 대체 누구인가?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법연은 문득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자신은 평생 불경을 외우면서도 사람들의 보시금 봉투 두께만 가늠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고통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채. 꿈보다 해몽은 좋다니까. 법연은 돌아누우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하지만 무지는 들었다.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법연의 훌쩍이는 소리를. 그날 밤 법연은 몰래 일어나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렸다.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가 추운 게 싫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공양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밥을 하려고 쌀독을 열었는데 바닥이 보였다. 쥐가 파먹은 흔적도 있었다. 공양주 보살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스님,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죽을 쑤어야겠는데요. 명석 스님이 들어왔다. 상황을 본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세요. 죽이면 어떻습니까? 따뜻하면 그만이지. 그때 무진이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왔다. 아이는 밥그릇에 담긴 얼마 안 되는 쌀을 쌀독에 다시 부었다.
이게 뭐냐? 제 밥이에요. 어제 남겨둔 거. 왜 안 먹고? 새들 주려고요. 근데 새들도 배부르면 날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진의 엉뚱한 말에 공양주 보살이 웃음을 터뜨렸다. 명석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아침 월영사 식구들은 묽은 흰 쌀죽을 나눠 먹었다. 반찬은 짠지 하나뿐이었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다. 빈 상자 속의 허기보다 꽉 찬 죽 한 그릇의 온기가 그들을 채웠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시로 번져나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가짜 트리 태우고 쓰레기로 만든 진짜 트리. 누군가 올린 그 사진은 묘한 반향을 일으켰다. 화려한 백화점 트리에 피로감을 느끼던 사람들,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그 사진에 반응했다. 주말이 되자 절 입구가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양복 입은 사장님들이나 밍크 코트 입은 사모님들이 아니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 이혼 서류를 접수한 부부,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삶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등산 가방에 각자의 쓰레기를 담아왔다. 누군가는 찢어버린 합격 통지서를, 누군가는 깨진 결혼사진 조각을, 누군가는 폐업 신고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섬주섬 꺼내 무진의 나무에 매달았다. 이것도 받아주시나요? 한 청년이 무진에게 물었다. 그는 낡은 운동화 끈을 들고 있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튼튼한 나뭇가지를 가리켰다. 저기에 매달면 안 떨어져요. 나무는 이제 나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둥지처럼 보였다.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기괴하고 슬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대웅전 불전함에는 돈 대신 편지들이 쌓여갔다.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짐을 덜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빈 상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서. 명석 스님은 법당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법연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이번엔 불이라도 났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양미를 들고 옵니다. 트럭으로요. 절 아래 마을 청년들이 트럭에 쌀가마니를 싣고 올라오고 있었다. 절에 오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마을 식당과 가게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법연이 내민 것은 신문이었다. 지역 신문 일면에 월영사의 나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제목 욕망을 태운 자리, 상처가 꽃이 되다. 기사는 담담했다. 동자승의 방화 사건을 저항과 순수의 시각으로 해석했고 이 초라한 트리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분석했다.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오겠답니다. 이번엔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팀이래요. 법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예전처럼 탐욕스럽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이 절의 존재 이유였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무진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수만 가지의 사연들이 매달린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합창하는 것 같았다. 무겁지 않니? 명석이 다가와 물었다. 아니요.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서로 붙잡아주고 있어서 괜찮아요. 혼자면 무거운데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안 무거워요. 무진은 색종이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스님. 그래. 저기. 진짜 별이 떴어요. 무진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올리니 종이와 쓰레기들이 뒤엉킨 나무 꼭대기 너머 칠흑 같은 밤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구만 가짜 별이 떨어진 자리에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진짜 별이 떠오른 것이다. 명석은 합장을 했다. 불탄재 위에서 가장 낮고 천한 것들이 모여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래. 저게 진짜다. 월영사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사람들의 상처가 모여 만든 빛이 산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공평했다.
화려한 플라스틱 트리도,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종이 트리도 시간의 부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폭설이 내린 후 날씨가 풀렸다가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했다. 마당에 세워진 기괴한 나무는 이제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눈에 젖은 색종이들은 곤죽이 되어 늘어졌고 은박지 별은 녹슨 철사 때문에 붉은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매달고 간 운동화 끈은 삭아서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편지들은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썩는 냄새가 났다. 나무 사이사이에 끼워둔 과자나 사탕 같은 음식물들이 산짐승과 벌레를 불렀다. 까마귀들이 몰려와 나뭇가지를 쪼아댔고 그때마다 간신히 매달려 있던 누군가의 소원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이거 아무래도 위험해 보입니다. 법연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는 물을 먹어 잔뜩 불어 있었고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덮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이제 그만 철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석 스님은 대답 대신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은 툇마루에 앉아 묵묵히 나무를 보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어두웠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사람들이 맡기고 간 마음들이 썩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고역이었으리라. 무진아. 명석이 불렀다. 네. 어찌하면 좋겠느냐.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주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있던 종이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펄프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무거워요. 무진이 입을 열었다. 나무가 너무 힘들대요. 남의 슬픔을 계속 들고 있으려니까. 허리가 부러질 것 같대요. 그것은 나무의 말이자 무진의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빈자리를 채운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수천 명의 고통과 비원이 쌓이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절마당을 짓누르고 있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쌓인 슬픔은 그저 거대한 쓰레기 산이 될 뿐이었다. 치우자. 명석이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스님, 그냥 치워버리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자기들 소원을 쓰레기 취급했다고 화낼 텐데요. 법연의 우려에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내줘야 해요. 꽉 쥐고 있으면 썩어요. 흘려보내야지. 무진은 알고 있었다.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이 나무에 묶어둠으로써 위로받았지만 이제는 그 묶인 매듭을 풀어주어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절 입구에 안내문이 붙었다.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와 함께 여러분의 근심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두 번째 화영식의 예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방화가 아닌 떠나보냄의 의식이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의외의 인물들이었다. 읍내 문화원장과 서울에서 왔다는 양복 입은 남자. 그는 자신을 설치미술 평론가라고 소개했다. 안 됩니다. 태우다니요. 이건 예술입니다. 평론가는 흥분해서 침을 튀겼다. 그는 썩어가는 종이 나무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보십시오. 이 처절한 물성. 민중의 애환이 날 것 그대로 응집된 아상블라주어 샘블러지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모아 만드는 미술 기법입니다. 이건 국립미술관에 가도 손색이 없는 걸작이에요. 문화원장도 거들었다. 주지 스님, 이걸 잘 보존해서 치유의 나무로 관광상품화합시다. 약품 처리해서 유리관 씌우면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들은 나무를 작품으로 상품으로 보고 있었다. 냄새나고 썩어가는 고통의 덩어리를 예쁘게 포장해서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다. 명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건 작품이 아닙니다. 아니, 스님. 예술이 별겁니까? 사람 마음 움직이면 예술이지. 이건 배설물입니다. 명석의 단호한 말에 평론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배설물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놓고 간 것입니다. 토사물을 박제해서 전시해두면 그게 보기 좋습니까? 냄새만 나지. 하지만 이 역사적인 의미를. 그때 무진이 끼어들었다. 아이의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응? 꼬마야, 내가 이 작가님이시지? 평론가가 반색하며 무진에게 다가갔다.
아저씨는 똥 누고 나서 물 안 내려요? 뭐? 똥이 예쁘다고 물 안 내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 녀석이. 사람들이 여기다 버리고 간 거예요. 힘들어서 아파서 가져가기 싫어서 버린 거라고요. 근데 왜 그걸 다시 주워 담으라고 해요? 그건 고문이에요. 무진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잊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매달아 놓은 사연들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박제해 두는 것은 그 사연의 주인들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평론가는 얼굴이 붉어져서 헛기침만 했다. 무진은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썩은 나뭇가지 하나를 툭 꺾어냈다. 보세요. 죽었잖아요. 죽은 건 보내줘야 해요. 문화원장과 평론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내려갔다. 절간 사람들이라 말이 안 통하네. 아까운 걸작을 태워버린다니 야만이 따로 없어. 그들의 등 뒤로 무진이 중얼거렸다. 눈물은 마르면 자국만 남는데 왜 자국을 훈장처럼 달고 살라고 할까? 명석은 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키가 큰 게 아니었다.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고통을 다루는 태도가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정월 대보름밤. 달은 차올랐고 바람은 잠잠했다. 절 마당에는 거대한 달집이 세워졌다. 대나무와 솔가지를 엮어 만든 달집 속에 지난 겨울 동안 마당을 지켰던 그 기괴한 종이나무가 통째로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처음에 빈 상자를 비난했던 신도들, 자신의 쓰레기를 매달고 갔던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구경꾼들까지.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첫 번째 화재 때와는 판이했다. 소란스럽지 않았다. 다들 엄숙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달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아. 명석 스님이 횃불을 건넸다. 결자해지라 했다. 묶은 자가 풀어야지. 무진은 횃불을 받아들었다. 불꽃이 아이의 까만 눈동자 안에서 춤을 췄다. 2달 전 성냥 한 개비로 플라스틱 트리를 태웠던 그 손이었다. 그때는 분노였고 조롱이었으며 차가운 저항이었다. 하지만 지금 횃불을 쥔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무진은 달집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잘 가. 무진이 작게 속삭였다. 가서 별이 돼. 무진이 횃불을 달집 밑둥에 찔러 넣었다. 마른 솔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타탁 타닥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화르륵. 대나무가 터지는 소리가 폭죽처럼 밤하늘을 울렸다.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나무를 집어삼켰다. 그런데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플라스틱 트리가 탈 때는 검고 매캐한 독성 연기만 뿜어져 나왔었다. 하지만 종이와 나무, 헌 옷가지와 편지들이 타는 이번 불꽃은 달랐다. 색종이가 타면서 파란 불꽃, 초록 불꽃이 일렁였다. 은박지가 타면서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불티가 회오리쳐 올라갔다. 사람들이 매달아둔 털실과 헝겊들이 타면서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마치 오로라 같았다. 지상에 묶여있던 수만 가지의 사연들이 불의 혀를 타고 자유롭게 하늘로 승천하는 춤사위였다. 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합장을 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최 사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군중 맨 뒤편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라이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가 아끼던 명품 라이터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라이터를 불길 속으로 휙 던져 넣었다. 자신의 욕심도 저 불길에 함께 타버리기를 바라면서. 법연 스님은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불타는 소리와 어우러져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무진은 불길을 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아주 편안하게 웃었다. 불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임을 아이는 확인했다. 재는 땅으로, 연기는 하늘로. 그리고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 달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절 마당을 훤히 비추고 있었다. 진짜 빛은 전구도 불꽃도 아닌
저 높은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내려다보는 달빛 하나면 충분했다. 스님. 무진이 명석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제 절마당이 넓어졌어요. 명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넓어졌구나. 이제 무엇이든 새로 심을 수 있겠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제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머지않아 돋아날 새싹을 예고하고 있었다. 봄은 꽃보다 먼저 냄새로 왔다.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구수한 똥냄새, 푹 삭은 퇴비 냄새가 월영사의 아침을 깨웠다. 겨울 동안 마당을 지켰던 거대한 종이나무가 불탄 자리. 그곳에 남은 엄청난 양의 재는 버려지지 않았다. 명석 스님은 그 재를 절 뒤편에 있는 묵은 밭에 뿌리게 했다. 수천 명의 사연과 눈물이 타고 남은 재는 이제 감자와 고추를 키워낼 거름이 되었다. 냄새. 꼭 이걸 지금 뿌려야 합니까? 법연 스님이 코를 틀어막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똥지게를 쥐고 비틀거렸다. 승복 바지를 걷어올린 종아리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다. 후원금이 끊긴 절은 이제 자급자족해야 했다. 예전처럼 쌀가마니가 트럭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냄새가 지독할수록 땅에는 좋은 법이다. 사람 똥, 짐승 똥, 그리고 마음 태운 재까지 섞였으니 이보다 좋은 걸음이 어디 있겠느냐. 명석 스님은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골랐다. 그의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낀 지 오래였다. 무지는 묵묵히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겨우내 하얗게 질려있던 아이의 얼굴은 봄볕에 그을려 제법 건강한 구리빛을 띠었다. 무지는 흙을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트리처럼 번쩍이지도 않고 빈 상자처럼 속을 감추지도 않았다. 흙은 냄새나면 냄새나는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냈다. 무진아, 힘들지 않으냐? 괜찮아요. 재밌어요. 무진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다. 재밌어? 너도 참 별종이다. 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법연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주저앉았다. 그는 밭두렁에 핀 민들레를 보며 중얼거렸다. 작년 이맘때는 서울에서 온 신도들이 등산복 사주고 영양제 사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올해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안 꼬이는구나. 파리가 안 꼬이니 얼마나 좋으냐. 덕분에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느냐. 명석의 말대로 밭에는 배추 흰나비 두어 마리가 팔랑거리고 있었다. 점심 공양 시간. 메뉴는 쑥국과 작년 겨울에 담가둔 묵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밥맛은 꿀맛이었다. 노동 뒤에 먹는 밥은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스러운 것이었다. 그때 요사채 마루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전화기였다. 법연이 숟가락을 놓고 달려갔다. 네, 월영사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법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지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그는 수화기를 맞고 명석 스님을 향해 소리쳤다. 주지 스님, 종단 본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산 큰 스님께서 오신답니다. 명석의 숟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지산 스님이? 지산. 그는 불교계의 스타였다. 텔레비전 아침 방송에 출연해 마음의 평화를 설파하고 그가 쓴 에세이는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고학력의 수려한 외모, 유려한 언변까지 갖춘 그는 현대 불교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바쁘신 분이 여길 왜? 그 방화 사건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내일 당장 오시겠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대접할 것도 없는데. 법연은 다시 안절부절 못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똥 묻은 바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무지는 쑥국을 후루룩 마셨다. 지산이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무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어른들이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려 한다는 낌새를 채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이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산길을 올라왔다. 작년 겨울 최 사장이 타고 왔던 차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쟁이들이 아니었다. 개량 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뒷좌석 문이 열리자 지산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빛이 났다.
정말로 물리적인 윤기가 흘렀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승복은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고 목에 건 염주는 흑단목으로 만든 고가품이었다. 그의 얼굴은 산전수전 겪은 수행자의 얼굴이라기보다 잘 관리받은 귀공자의 얼굴에 가까웠다. 반갑네, 명석 도반. 이게 몇 년 만인가? 지산이 우아하게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방송에서 듣던 그대로 저음의 울림이 좋은 성우 같은 톤이었다. 어서 오시게.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해주었구먼. 명석은 평소 입던 낡은 무명 승복 차림 그대로 그를 맞았다. 흙물이 베어 지워지지 않는 바지 끝단이 지산의 비단 가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지산은 마당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그 현장이군. 그의 시선이 밭으로 변해버린 트리 설치 장소에 머물렀다. 대단한 퍼포먼스였어. 내가 칼럼에서도 썼네만 기존의 권위에 대한 파격적인 도전, 선적인 파괴 미학이 돋보이는 사건이었지. 지사는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다. 법연은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신용을 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나? 무진아. 명석이 부르자 기둥 뒤에서 무진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방금까지 밭에서 김을 매다와서 손과 얼굴에 흙투성이었다. 지사는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진귀한 유물을 감정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무진이구나. 내 책은 읽어보았느냐?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읽었구나. 하긴 산골에 있으니. 내가 불을 질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공에 대한 깨달음이었느냐 아니면 색에 대한 부정이었느냐? 지사는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그는 아이의 입에서 뭔가 철학적이고 심오한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듯 했다. 그래야 자신의 칼럼이 더 빛날 테니까.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추워서요. 응?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요. 지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허허, 역시. 선문답에 능하구나. 직관적이야. 그래, 거짓은 춥고 진실은 따뜻하지. 아주 훌륭한 비유다. 지사는 꿈보다 해몽을 늘어놓으며 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무진이 살짝 고개를 뒤로 뺐다. 지산의 손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절에서 피우는 향 냄새가 아니라 백화점 1층에서 나는 인공적인 꽃향기였다. 명석 도반, 내가 온 이유는 따로 있네. 지산이 본론을 꺼냈다. 이 아이, 내가 서울로 데려가고 싶네. 데려가다니? 여기 두기엔 아까운 제목이야. 내가 운영하는 명상센터에 데려가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검정고시도 치게 하고 나중에 불교대학에도 보내고 내 후계자로 키워볼까 하네. 법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산 스님의 후계자라니. 그것은 곧 불교계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는 뜻이었다. 무진아, 들었니? 서울 가고 싶지 않아? 법연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무진의 표정은 덤덤했다. 아이는 지산의 비단옷과 자신의 흙 묻은 바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산은 저녁 공양까지 들고 가겠다고 했다. 법연은 부랴부랴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오고 아껴둔 참기름을 꺼냈다. 상차림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지사는 젓가락으로 두부 조림을 아주 조금 떼어 입에 넣었다. 간이 좀 세군. 수행자는 담백한 맛을 즐겨야 하는데. 그는 반찬 투정을 고상한 설법처럼 포장해서 했다. 밥알을 세듯이 천천히 씹으며 그는 훈계를 이어갔다. 무소유란 무엇인가? 단순히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질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경지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다 병이 들지. 무지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입가에 고추장 국물이 묻는 줄도 모르고 씩씩하게 숟가락질을 했다. 지산이 보기에 그 모습은 탐욕스러워 보였다. 무진아, 천천히 먹거라. 음식에 탐을 내는 것도 번뇌다. 무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물병을 들어 빈 밥그릇에 물을 부었다. 그릇에 남은 고춧가루와 밥풀 하나까지 헹궈서 꿀꺽 마셨다. 바로 공양의 정석이었다. 반면 지산의 밥그릇에는 밥알이 꽤 많이 붙어 있었고 반찬도 반 이상 남겨져 있었다. 스님. 무진이 입을 닦으며 불렀다. 그래, 말해보거라.
스님 가방은 왜 그렇게 무거워요? 지산이 당황했다. 가방이라니? 지산이 가져온 가죽 가방은 한눈에 봐도 묵직해 보였다. 수행원이 들고 있다가 마루 한쪽에 내려놓을 때 쿵 소리가 났을 정도였다. 아까 보니까 아저씨가 낑낑대면서 들던데요. 무소유라면서 가방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건 책도 있고 강의 자료도 있고. 책이 무거워요. 밥알이 무거워요. 뭐? 저는 밥알 하나도 아까워서 다 먹었는데 스님은 밥알을 남기셨잖아요. 책에 밥알 남기지 말라고 안 써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명석 스님은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고 법연은 사색이 되었다. 지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평생 강단 위에서 남을 가르치기만 했지 9살짜리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게다가 그 지적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입으로는 무소유와 비움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밥그릇 하나 깨끗이 비우지 못하는 모순. 허허흠. 이 아이가 당돌하군. 지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사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다. 서울에 급한 일정이 생각났다는 핑계였다. 그는 무진을 데려가겠다는 말은 다시 꺼내지 않았다. 차에 오르기 전 지사는 마지막으로 체면을 차리려는 듯 무진에게 덕담을 건넸다.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한다. 우물 안개구리가 되지 말고. 무진은 흙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다. 스님, 우물 안에는 하늘이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잘 보여요. 근데 밖에는 하늘이 너무 넓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도망치듯 차 문을 닫았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차가 떠난 자리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났다. 무진은 코를 킁킁거렸다. 똥냄새가 훨씬 났다. 아이의 혼잣말에 명석 스님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똥은 썩으면 거름이라도 되지만 저 냄새는 머리만 아프게 하지. 법연은 멀어지는 차를 아쉽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래도 서울 가면 출세길이 열리는 건데. 법연아. 명석이 엄하게 불렀다. 네. 무진이는 이미 출가한 놈이다. 속세의 출세가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보아라. 저 아이는 이미 우리보다 큰 스승이다. 무진은 다시 밭으로 돌아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호미를 들고 묵묵히 잡초를 뽑았다. 화려한 언변도 비싼 승복도 고상한 철학도 흙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호미질 한 번에 잡초 뿌리가 뽑혀 나오고 그 자리에 감자알이 굵어지는 것. 그것만이 진짜였다. 무진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시간은 산을 깎고 사람을 깎았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월영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 더 낡고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폭우가 쏟아졌다. 산사의 기와들은 이끼가 끼어 검푸르게 변했고 물을 먹은 목재 기둥에서는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무진아, 양동이, 이쪽에 하나 더 대라. 법연 스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요사체를 울렸다. 천장 한 구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무진은 이제 16 청년이 되어 있었다. 승복 소매가 짧아 손목이 훤히 드러났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빨간 고무통을 가져와 물이 새는 곳에 받쳤다. 퉁, 퉁, 투두둑.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목탁 소리보다 요란했다. 이놈의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하네. 이러다 절 떠내려가겠다. 법연은 수건으로 바닥을 훔치며 한탄했다. 그는 늙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허리에는 파스를 붙이고 살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 타령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쌀독에 곰팡이가 필까 늙은 주지 스님이 감기라도 들까 걱정하는 잔소리꾼이 되었을 뿐이다. 명석 스님은 방 한쪽에 누워 있었다. 기침 소리가 잦았다. 스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무진이 물과 약봉지를 건넸다. 명석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다. 비가 많이 오는구나. 네.
계곡 물이 불어서 다리가 잠길 것 같아요. 나무들은 괜찮더냐? 명석은 7년 전 그 종이 나무가 있던 자리에 심은 진짜 소나무 묘목을 걱정했다. 무진이 태운제를 걸음 삼아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제법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다. 제가 보고 왔어요. 뿌리가 깊어서 끄떡없어요. 걱정 마세요. 무진은 명석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명석의 눈이 무진을 향했다. 맑고 깊었던 아이의 눈은 이제 단단하고 그윽한 청년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무진아. 네. 절이 많이 낡았다. 고쳐야 하는데. 내가 집만 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비 새면 제가 막으면 돼요. 지붕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무진은 씩씩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석가래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전문 목수가 와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공양미와 채소로 끼니는 해결했지만 수천만 원이 드는 공사비는 감당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다. 우르릉, 쾅. 법당의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다. 무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 사이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흙이 쓸려 내려가는 소리. 돌이 굴러가는 소리. 그것은 7년 전 트리가 탈 때 나던 소리와는 달랐다. 그때는 인간의 욕심이 타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자연이 인간의 흔적을 지우려는 소리였다. 새벽 3시. 쿡쿡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튀어 일어났다. 법연 스님도 놀라서 눈을 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사태 같아요. 뒤쪽입니다. 무진은 손전등을 들고 뛰쳐나갔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였다. 대웅전 뒤편 산비탈을 지탱하던 석축이 무너져 있었다. 시커먼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와 대웅전 뒷벽을 덮치고 있었다. 나무 몇 그루가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다. 안 돼. 뒤따라 나온 법연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뚫리면 법당 다 무너진다. 불상이 위험해. 법연은 삽을 들고 흙더미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퍼내도 흙은 계속 흘러내렸다. 물길이 바뀌어 법당 쪽으로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법연 스님, 비켜요. 위험해요. 무진이 소리쳤지만 법연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내가 어떻게 지킨 절인데. 이 절이 어떤 절인데. 법연은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흙을 파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났다. 그에게 월영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젊은 날의 과오와 중년의 참회와 노년의 안식처가 모두 담긴 자신의 인생 자체였다. 우직근. 대웅전 뒷문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흙더미가 더 거세게 밀려왔다. 스님. 무진이 달려들어 법연의 허리춤을 낚아챘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 나뒹굴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위 하나가 법연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헉. 법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몰아쉬었다. 무진은 법연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못 막아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진은 냉정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무력했다. 그럼 어쩌냐? 그냥 보고만 있어? 부처님이 흙 속에 파묻히게 생겼는데. 부처님은 흙 속에도 계세요. 무진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건물은 무너져도 도량은 무너지지 않아요. 일단 피해야 해요. 주지 스님 모시고 내려가야 해요. 그때였다. 명석 스님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주지 스님. 법연과 무진이 달려갔다. 명석은 무너져 내리는 대웅전을 바라보았다. 슬픈 눈이 아니었다. 7년 전 불타는 트리를 볼 때처럼 담담한 눈이었다. 두어라. 명석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들렸다. 산이 가져가겠다는데 내어주어야지. 우리가 잠시 빌렸었던 땅이다. 명석은 합장을 하고 무너지는 법당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것은 붕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은 요사체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대웅전 한쪽 벽이 흙더미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7년 전에는 불이 삼켰고 이번에는 흙이 삼켰다. 비는 아침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월영사의 몰골은 처참했다. 대웅전은 반쯤 기울어졌고 마당은 진흙탕 밭이 되었다. 공양간의 솥단지들은 떠내려갔고 무진이 심어둔 어린 소나무 묘목도 흙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군청에서 직원이 나왔다. 그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 통제 테이프를 둘렀다. 복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서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스님들도 거처를 옮기셔야 할 것 같네요. 사형 선고였다. 법연 스님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아니, 갈 곳은 있더라도 마음 둘 곳이 사라진다는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다. 무지는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뭐 하려고? 직원이 제지했다. 찾을 게 있어요. 위험하다니까. 건물 쪽으론 안 가요. 마당만 팔 거예요. 무지는 묵묵히 진흙을 퍼냈다. 묘목이 심겨있던 자리였다. 한참을 파내자 진흙 범벅이 된 어린 소나무의 가지가 보였다. 다행히 줄기는 부러지지 않았다. 무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나무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나무 밑동 주변의 흙을 손으로 살살 긁어냈다. 그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왔다. 유리 조각이었다. 7년 전 사람들이 매달았던 장식품 중 깨진 유리병 조각 하나가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삭지 않은 플라스틱 단추 하나, 녹슨 쇠붙이 조각 하나가 나왔다. 화재와 풍화 그리고 수해를 겪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은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 무진은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법연 스님. 무진이 불렀다. 이것 보세요. 법연이 힘없이 다가왔다. 쓰레기잖아. 네. 쓰레기예요. 근데 버티고 있었어요.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안 쓸려가고 흙 속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지는 그 작은 조각들을 다시 나무 밑에 묻어주었다. 절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조각들처럼 흙 속에 박혀서 버티면 돼요. 다시 세우면 되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무진의 말에 법연은 코를 훌쩍였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징그럽게 컸어. 명석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는 폐허가 된 저를 보며 말했다. 법연아. 네, 스님. 우린 안 떠난다. 네. 하지만 군청에서. 건물 안에서 안 자면 될 일 아니냐. 마당에 천막을 치자. 밥은 돌 위에 솥 걸고 해먹으면 되고. 옛날 수행자들은 바위굴에서도 살았다. 명석은 무진이 세워놓은 어린 소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가 서 있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쓰나. 나무가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야지. 그날 오후부터 월영사 재건 작전이 시작되었다. 거창한 공사가 아니었다. 굴러다니는 기와장을 모아 아궁이를 만들고 비닐 천막을 쳐서 잠자리를 만들었다. 다시 가난해졌다. 7년 전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밝았다. 무지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웃으며 말했다. 스님, 오늘 저녁은 수제비 어때요? 밀가루는 안 떠내려갔거든요. 좋지. 빗물 바닥 끓이면 간도 맞겠구나. 폐허 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제비 끓는 냄새가 났다. 무너진 법당 처마 밑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땡, 땡 맑은 소리를 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저녁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명석 스님의 기침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천막 생활은 노구에게 가혹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립식 패널로 요사체를 지어주었지만 명석의 몸속에 퍼진 병만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린 뒤였다. 스님, 병원에 가십시다. 제발요. 법연 스님이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산나무를 캐다 팔고 공사판 잡부로 나가 모은 돈이었다. 됐다. 낡은 기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명석은 벽에 기대앉아 손을 저었다.
그의 얼굴은 반투명한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무진아. 네, 스님. 무진이 물수건으로 명석의 이마를 닦아내며 대답했다. 장작 패놓았느냐? 네. 겨울 나실 만큼 넉넉히 해뒀습니다. 그 장작. 내 몸 데우는 데 쓰지 말고 나갈 때 쓰거라. 명석의 담담한 유언에 법연이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울지 마라. 시끄럽다. 명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법연아, 너는 절을 다시 크게 짓고 싶어 했지. 기와 올리고 단청 입히고. 그래야 부처님 대접해드리는 거라고. 그거야. 번듯해야 사람들도 오고. 이 텐트 법당이 춥더냐? 춥지요. 춥고 초라하고. 나는 여기가 좋다. 벽이 얇으니 바람소리 잘 들리고 지붕이 낮으니 겸손해지고. 부처님도 대웅전 상석에 계실 때보다 지금 저 플라스틱 의자 위에 계신 게 더 편해 보이시는구나. 명석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모셔둔 작은 불상을 향했다. 흙더미 속에서 건져낸 금박이 다 벗겨진 볼품없는 불상이었다. 무진아. 네. 너는 알겠느냐? 명석이 무진의 손을 잡았다.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졌다. 네. 압니다. 무엇을? 장작은 타야 따뜻하고 사람은 가야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요. 허허. 녀석. 나보다 낫구나. 명석은 희미하게 웃었다. 춥다. 문 좀 열어라. 바람이 찹니다. 그래도 열어라. 별이 보고 싶구나. 무진이 방문을 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하늘에는 7년 전 무진이 올려다보았던 그 별들이 여전히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저기, 내가 만든 트리가 있구나. 명석은 헛것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무진은 알 수 있었다. 스님의 눈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가짜 트리도 쓰레기로 만든 트리도 아닌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빛나는 거대한 우주라는 트리가 보이고 있음을. 예쁘구나. 하나도 가짜가 없어서. 그 말을 끝으로 명석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잡고 있던 무진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 타버린 장작처럼 육신에서 열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법연의 오열이 산사를 울렸다. 하지만 무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스님의 감지 못한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드릴 뿐이었다. 장례는 조촐했다. 아니 초라했다. 명석 스님의 유언대로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마을 주민 몇몇과 가끔 절에 들러 마음을 내려놓고 가던 이름 모를 사람들 뿐이었다. 다비식 화장을 할 돈도 거창한 연화대다비장을 꾸밀 여력도 없었다. 무진과 법연은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았다. 명석 스님이 겨울을 나라고 걱정했던 그 참나무 장작들이었다. 시신을 염습할 수위도 없어서 평소 입으시던 낡은 승복 그대로 장작 위에 모셨다. 스님, 우리 스님, 가는 길이라도 비단 옷 한 벌 해드려야 하는데. 법연은 땅을 치며 울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서 스님을 거짓골로 보낸다며 자책했다. 법연 스님, 무진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 비단 옷은 타면 검은 연기만 나요. 스님은 평생 무명옷 입으셨으니 타실 때도 하얀 연기가 날 거예요. 그게 더 깨끗해요. 무진은 떨지 않았다. 7년 전 트리에 불을 지를 때는 분노로 떨었고 지난 정월 대보름 달집을 태울 때는 환희로 떨었지만 지금은 고요했다. 이것은 파괴도 축제도 아닌 자연스러운 귀환이었기 때문이다. 무진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타닥 타닥. 잘 마른 장작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불길이 명석 스님의 육신을 감싸 안았다. 법연의 통곡 소리가 불소리에 묻혔다. 사람들은 합장을 하고 불길을 지켜보았다. 연기는 무진의 말대로 하얗고 깨끗했다. 매캐한 냄새 대신 은은한 나무 타는 냄새와 묵은 땀 냄새 같은 구수한 향이 퍼졌다. 무진은 불길 속을 응시했다. 거짓말은 따뜻하지 않다고 했던 9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지금 눈앞의 불은 뜨거웠다. 한 사람의 생애가 껍데기를 모두 벗어버리고 가장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순간의 열기였다. 밤새 불이 탔다.
새벽이 되자 불길은 사그라들고 한 줌의 회색재와 몇 조각의 뼈만 남았다. 법연은 뼈를 수습해 사리스님의 몸에서 나오는 구슬 모양 유골을 찾으려 했다. 혹시나 영롱한 사리가 나오면 그것으로 탑을 세워 스님을 기리고 싶었으리라. 찾지 마세요. 무진이 법연의 손을 잡았다. 사리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로 또 탑 세우고 구경거리 만들고 돈 받을 거잖아요. 스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럼 어쩌라고. 흔적도 없이 그냥 보내. 흔적은 남기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진은 빗자루를 가져왔다. 그리고 재와 뼈가루를 쓸어 담았다. 어디로 가려고? 나무한테요. 무진은 절 마당 한편 7년 전 플라스틱 트리가 탔던 자리, 지금은 어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명석 스님의 재를 그 나무 밑동에 뿌렸다. 플라스틱에 독한 재가 뿌려졌던 곳에 평생을 수행한 노승의 맑은 재가 덮였다. 잘 가세요. 이제 나무가 되세요. 무진은 흙을 덮고 꾹꾹 밟아주었다. 눈물이 한 방울 흙 위로 툭 떨어졌다. 그것이 무진이 보인 유일한 슬픔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7년 전 무진이 묻어두었던 깨진 유리 조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윙크를 하는 노승의 눈빛처럼. 20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월영사로 올라가는 산길은 꽉 막혀 있었다. 하지만 차들의 행렬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연인들, 가족들,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이 걸어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절 입구에는 낯선 현판이 걸려 있었다. 숲이 된 절 월영사. 대웅전은 없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거대한 기와집 대웅전은 없었다. 대신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작은 통나무집 몇 채가 숨은 듯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마당 한가운데였다. 그곳에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높이가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나무였다. 나무는 아무런 장식도 두르고 있지 않았다. 전구도 플라스틱 별도 선물 상자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무는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 들고 온 작은 초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나무 주변에 둥글게 둘러앉아 종이컵에 담긴 초를 하나씩 켰다. 수백, 수천 개의 촛불이 나무 아래서 일렁였다. 그 불빛이 나뭇가지를 비추고 눈 덮인 솔잎을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스님, 주지 스님. 한 아이가 작업복 차림의 남자를 불렀다. 무진이었다. 그는 30 중반의 건장한 사내가 되어 있었다. 승복 대신 헐렁한 개량 한복에 털조끼를 입은 그는 영락없는 숲직이나 농부의 모습이었다. 법연 스님은 10년 전 명석 스님 곁으로 떠났다. 이제 이 숲을 지키는 건 무진 혼자였다. 왜 그러니? 무진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이틀이는 왜 반짝이는 전구가 없어요? 심심해요. 아이는 도시의 화려한 트리에 익숙한 모양이었다.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촛불을 가리켰다. 전구는 전기로 켜지만 이 불은 내 마음으로 켜는 거란다. 전구는 꺼지면 쓰레기가 되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거든. 마음의 불이요? 그래. 저 나무 밑에는 아주 맑은 영혼이 잠들어 계셔. 그분이 거름이 되어서 이 나무를 키웠단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전구가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거야. 아이는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자도 마이크도 내빈 속에도 없었다. 누군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찬송가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스님이 지키는 절 마당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뒤이어 누군가는 반야 심경을 외웠고 누군가는 시를 낭송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방식대로 빛을 기념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무진은 군중 뒤편으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20년 전의 환영이 겹쳐 보였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플라스틱 트리, 불타오르던 화염, 빈 상자를 보며 절망했던 자신의 어린 모습, 그리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스승의 뒷모습. 우리는 축제를 준비한 게 아니라 보여줄 걸 준비했구나.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숲의 바람소리가 되어 귓가를 스쳤다. 보세요, 스님. 무지는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나무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촛불에 비쳐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춥지만 따뜻한 밤이었다. 나눌 것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소나무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의 손으로 가려주었다. 그 순간 월영사의 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횃불이 되었다. 제시 위에서 피어난 생명이 이제는 숲이 되어 세상을 안아주고 있었다. 무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성냥갑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다시는 불을 지를 필요가 없었다. 세상이 이미 이렇게 환하니까. 카메라는 멀어지며 눈 내리는 깊은 산속 별처럼 빛나는 수천 개의 촛불과 그 중심에 우뚝 선 푸른 소나무를 비춘다. 나무는 묵묵히 서 있다. 뿌리는 재 속에, 가지는 별 곁에 둔 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른들의 위선에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아이처럼 소리쳤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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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